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투자자산 운용사 개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창호 강사입니다. 자, 먼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핵심 종합반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투운사 시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쉬운 시험이다. 재밌죠? 이 표현이 상당히 이제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도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공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쉬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험이 쉽다라고 하는 게 뭐냐? 문제의 수준이 평이하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수준이 평이하다. 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상중하가 거꾸로 5대 3대 2입니다. 50%, 30%, 20%. 난이도 하라는 것은 기본 개념을 알면 답이 바로 나오는 주로 이제 정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30%는 약간의 응용 수준에 들어간 거. 아무튼 이 두 개 중하는 기본 개념의 범주 속에서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다. 여러분 시험 봐보시면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 상에 있는 것은 이제 복잡한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주로 잘 다루지 않는 개념 문제, 소위 이제 매우 지엽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쉽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자, 밑에 있는 난이도 중하에 다 합치면 얼마예요? 다 합치면은 80%잖아요. 그죠? 그래서 80%가 평이하다. 평이한 수준이다 얘기입니다. 80%가 평이한 수준이다. 개념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게 바로 정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평이한 수준, 난이도 중하에 있는 문제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자, 다음 페이지부터 샘플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문제들은 다 그간에 기출된 문제들입니다. 요거는 1과목의 금융상품에서 펀드의 정의죠. 자본시장법상의 분류 5가지 중에서 자, 요거는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자, 3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는 1과목의 3편이죠. 부동산 과목인데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리고 CR 리츠 3개예요. 3번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 개념을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이러한 수준의 문제가 난이도 하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3과목의 주식투자 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대 수익을 추정하는 방식이 몇 개 있죠. 이것도 기본 개념이죠. 3번의 경우는 이제 가치라고 해서 이거는 위험을 기대 수익이 아니라 위험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중을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채권 과목이죠. 3과목의 채권 운용인데, 그렇죠. 파생이죠. 풋콜 페리티에 의할 때 채권 매수와 동일한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풋콜 페리티의 개념을 알면은 여기 항등식입니다. C 플러스 B는 P 플러스 S. 여기 항등식인데, 이 문제는 뭐예요? 채권 매수. 여기 채권 매수죠. 채권 매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채권 매수를 중심으로 식을 전환시키면 되거든요. 치환이라고 하죠. 콜이 옆으로 가서, 그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난이도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이게 이제 2021년 직전 시험이죠. 28회 시험이죠. 1월 31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콜 옵션 매수. 자, 똑같은 패턴에서 말이죠. 콜 옵션 매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콜 옵션 매수는
네, 요걸 중심으로 그죠? B만 넘어가면 되죠. 여기서 예. 채권 플러스는 채권 매수고요. 마이너스는 채권 발행입니다. 네, 이 정도 개념을 알면 되거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난이도 중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네,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 자, 이게 이제 18년 11월에 나온 거고, 요거는 거시경제 문제입니다. 예, 거시경제 문제고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이것도 이제 그 실업률의 공식을 알고 숫자를 예, 적용해서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또 요거는 이제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같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 난이도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상을 볼까요? 요거는 이제 산업 분석에, 이 과목 산업 분석에서 시장 집중도를 파악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시장 집중률 지수 CRK가 있고요. 허핀달 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융합시킨 아주 난이도가 높고 또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난이도 상에 있는 문제. 자, 이거는 1이 되고요. 나중에 본 강의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이거는 18년 6월 시험에 나왔었는데 EB, 에비타 모형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주당 가치를 파악하는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수준이 매우 높고 응용 문제입니다. 기본서에서는 두세 줄, 개념만 이런 식으로 한 세 줄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2018년도부터 기출 복원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이 문제가 똑같이 2020년 6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토마토 패스로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어때요? 이 자체는 매우 어려운 소위 말해서 킬러 문제 수준이지만 네, 우리가 기출 복원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 네, 난이도가 네, 중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시면 네, 합격률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다음 문제는 이게 직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1년 1월 시험에서 EBA 모형인데 단순히 EBA를 계산하라라는 거는 난이도 중에 해당이 되지만 요거는 이제 법인세를 다 고려한 계산 문제는 난이도 상에 해당이 되죠. 자, 이것도 이제 이번에 제가 복원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아까 문제처럼 또 언젠가는 또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마토 패스의 기출 컨텐츠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률이 매우 올라간다. 그죠? 다른 데서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는 중하의 난이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 쉬운 것부터 중간 어려운 거를 다 샘플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중과 하가 한 8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쉽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문제의 수준이 80% 차지한다면 사실은 합격률이 50% 넘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합격률은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립니다만은 30% 초중반이에요. 실제 투혼사의 합격률은.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뭔가 어려운 부분. 자, 그것이 뭐냐?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뭐가 문제죠? 너무 많은 범위, 방대한 분량, 분량과의 전쟁이다. 이런 시험이 되잖아요. 자, 기본서 5권을 제가 다 세봤습니다. 2021년도 기준. 2374페이지가 나와요. 2374. 이렇게 범위가 많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2년 전에 개정을 통해서 약간 슬림화를 한 것입니다. 슬림화 하기 전에는 한 2600이 됐어요. 네, 조금 줄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페이지가 많다라는 거를 그거에 추가해서 다루는 범위가, 분야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전체 기본서 5권 안에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과목 안에 세부 분야가
19개가 있습니다. 19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단순히 페이지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다루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2달 전후로 제일 많거든요. 2달 전후. 자, 그런데 이 2달 전후로 이 2374페이지의 19개 과목을 다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격률이 떨어진다. 아시겠죠? 쉬운 듯 어렵고, 자,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지 이제 실체가 다 파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세부 분야 19개가 뭔지를 또 간략히 소개를 합니다. 네, 1과목 세제에서부터 마지막 과목이죠. 네, 분산 투자 이론까지 이걸 잘 세보면 17개예요. 17개. 그런데 이제 여기 2과목에서 투자 분석 기법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산업 분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러스 2 해서 이제 19개 과목이 됩니다. 네, 이게 문제죠. 많아서 다루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루는 분야가 19개 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합격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 이 통사시험은 분량이 많은 게 합격의 가장 큰 장애물인데 이거를 역으로 이왕 할 때 좀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9개 과목이고요.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그 세부 과목별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세제, 첫 번째 세제하고 자, 리스크 관리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범위가 많은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제하고 리스크 관리는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역으로 금융상품의 8문제, 그리고 이제 법규, 이 직무윤리 포함해서 법규가 19문제잖아요. 그죠? 포괄적인 법규가. 그런데 이 법규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항수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이런 과목이 공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범위가 적으면서 문항수가 많다라는 건 어때요? 집중해서 학습을 해서 최대한 득점을 해야 됩니다. 합격에 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충분히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범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워서는 모르면 외우고 간다. 이렇게 해서는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은 절대로. 모르면 외워버리지 안 됩니다.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범위가 많은데 컷이 70이잖아요. 그죠? 자, 이 시험은 이해를 하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주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완주, 완강.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완주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공부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공부에 재미가 있으려면 어때요? 흥미가 있어야 되죠. 흥미. 공부하면서 흥미를 느껴야 돼요. 자, 그런데 흥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는 어때요? 내가 뭔가를 배우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공부의 맛. 하나 몰랐던 거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재미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흥미가 생기기 위해서는 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마 제가 뭐 전 강의 시간에 통틀어서 아마 가장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두 글자, 이해. 자, 그런데 이해를 확실히 하려면은 어때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원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리를 아는 거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체득이다. 체득이 뭐죠? 몸으로 배우는 거죠.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거, 수영을 하는 거는 한참 오랜만에 하더라도 어때요? 내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체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범위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원리를 알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잊어먹지 않죠. 네, 까먹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암기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서 완주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의 어떤 맛을,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이 단계는 어때요? 강사인 제가 해야 되는 몫이죠. 요거는 저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열심히 강의를 해서 여러분께서 이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완주까지 가기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완주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의 몫과 여러분의 몫이 합쳐져서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의 관계입니다만은 제가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뭐 학습 방법도 좋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된다. 뭐 지금쯤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러한 학습 방법에 대한 거, 뭐 또는 진로 상담에 대한 것도 좋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고 완주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완주까지 한두 고비가 있겠죠, 그죠? 요거를 잘 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도적으로 이 시험이 법정 자격 시험인데 제도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죠. 제도적인 특징을 알아야 어때요? 좀 더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다른 제도의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 경험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협회에서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합격률입니다. 19년 기준입니다. 아직 20년 기준이 나오지 않았고요. 19년의 기준으로 이제 연간 평균입니다. 투은사는 32%입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법정이고요. 법정 자격증. 법정 자격증이다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금전 신탁에서 ELS가 들어간 ELT가 되겠죠. 이 상품을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생자문인 자격을, 요거죠, 파생자문인, 이거를 취득하지 못하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정 자격이다라고 하는 거고, 잘 보시면 이제 법정 자격에 대한 이 합격률, 그리고 이제 밑에는 민간이지만 국가공인이죠. 국가공인의 합격률을 보면은 어때요?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죠. 앞자리가 다르잖아요. 여기 20% 됩니다. 그런데 이쪽 어때요? 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요거는 컷이 60입니다. 60 컷이에요. 여기는 7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꽤 높죠. 자문인 3종은 매우 높습니다. 40, 50입니다. 자, 그런데 투은사가 어때요? 똑같은 70이지만 투은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근데 우리 아까도 봤습니다만 범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쪽이 이쪽보다 훨씬 높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법정 자격 제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불완전 판매가 안 되는 수준의 컷을 정하고요. 7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준한 이제 여기에 70에 해당되는 문제 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매 시험에 끄집어내서 출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과하게 되면 합격, 패스. 70 넘어가면 안 되면 이제 페일이죠. 이렇게 하고 뭐 그동안 합격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또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은 업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들면, 그죠? 업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가 안 되는 이 수준을 정해놓고, 컷을 정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를 꼬아내거나 뭐 몇 단계 응용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한 80%는 평이한 문제다. 이 제도적인 거와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은행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제은행식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제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2018년부터 문제 복원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요. 지난 시험의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통합회사에서 문제 시험 끝나고 이벤트를 하거든요. 복원 이벤트.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정말 그 정성스러운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또 다른 나중에 공부하는 이 후학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를 다른 커뮤니티에서 볼 수 없는 귀한 자료를 많이 보내주셔서 또 제가 더 알찬 기출보고 문제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해보니까 2018년 뭐 이런 식으로 오죠. 네, 각각 1, 2, 3회다 이런 식으로. 20년은 한 번밖에 안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왔던 문제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주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속 나오는 것도 있고, 뭐 2, 3회 건너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4, 5회 건너서 나오는 게 있어요. 어쨌든 전체 풀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문제은행식이 맞겠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그 문제풀이 4, 5회 정도 됩니다. 네, 전체 제가 가진 기출 보건 풀이 4, 5회, 400에서 500문제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보니까 80에서 85% 정도가 기존의 풀에서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자, 기존의 풀에서 나오더라. 또 기존의 풀은 이제 앞에서 봤던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위에 있는 15에서 20% 정도가 난이도 상의 새로운 풀. 이 새로운 풀은 이제 매 시험에 신규로 일정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게 아니면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전체 풀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튼 신규로 내거나 미파악된 것 중에서 난이도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꾸준히 해오면서 적중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시죠. 이제 지난 시험 2021년 1월 31일 시험을 본다면 그 전체 기출 보건 풀에서 한 85% 가깝게 커버가 된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85%. 요거는 이제 직간접이 돼요. 직간접. 직접은 매우 싱크로율이 매우 유사한 문제, 높은 문제가 한 30%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싱크로율이 좀 낮다 하더라도 시험에 정답으로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여기에 간접으로 치면은 뭐 두 개 합쳐서 85% 가깝게 커버가 됐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커버하는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제 그 기출보건풀을 문제은행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석했습니다만 80, 85, 15, 20으로 봤는데 이제 보수적으로 80이 기존 풀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여러분이 시험 보는 입장에서 80%는 토마토 기출보건풀에서 나온다. 나머지 20%는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80%에 대해서 70% 이상을 점수를 획득하겠다. 그죠? 70이 넘어가면 합격이잖아요. 그죠? 이 기출보건풀, 제가
이 강의에서 그리고 또 패스코드 이 보건풀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을 다 열심히 여러분께서 반복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80%를 완벽히 커버를 하면 어때요?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어때요? 다 틀리지는 않겠죠. 한 반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빼고 남아있는 이 부분 인강을 통해서 마지막 패스코드로 총정리하는 아무튼 이 통합해서 기출 보건 풀을 열심히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합격한다. 그리고 고득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기서 말이죠. 반복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반복이다라는 거는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를 앞으로 많이 드릴 텐데요. 이 반복이라는 거는 그 암기를 잘하는 훌륭한 수단도 됩니다만은 자, 강의를 2회, 3회 반복을 하면요.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처음에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때 플랜 A와 B를 각자 상황에 맞는 플랜 A와 B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플랜 A가 안 될 경우는 B로 가야 되니까요. 플랜 A의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강의를 2회 이상 하는 단계가 플랜 A다. 플랜 A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회 이상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플랜 B로 가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뭐 향후에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종합반의 강의 진행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행하는 핵심 종합반은요. 이론과 문제가 융합이 된 강의입니다. 이론과 문제가 융합이 돼서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도 시험장에 가면은 추풍낙엽이 돼요. 추풍낙엽. 내가 알아도 아는 게 아니죠.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핵심 종합반이 83강이거든요. 볼륨이 좀 많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83강도 엄밀히 따지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는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따로 제공하거든요. 두 개 합치면은 한 120강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적은 거죠. 이론에서는 기본서 이론을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이 문제에서는 기출보건 문제, 그리고 기본서 문제 이라는 거를 최대한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핵심 종합반만 들어도 90점 이상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로 제가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강의 방식이 다른 분들은 잘 안 쓰는 방식인데요. 이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지금 그 통합패스에서 다른 그 과목 보험심사액은 이제 업계 1위죠. 계속해서 투혼사도 지금 많은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실한 좌표를 제공한다. 좌표. 적어도 산으로 가는 강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이거는 강사 책임이죠. 그런 강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기출보건 문제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이제 기본서 문제도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됩니다. 메인스트림. 그 기출보건 문제가 말이죠. 똑같이 반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라는 거는 그 시험에서 하나의 합격증을 주기 위해서는 자, 투문사 전체 범위 합격증을 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메인스트림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이 문제를 뭐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출 보건 문제를 확실히 대비하는 것은 시험을 가장 잘 준비하는 첩경이다. 가장 준비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표가 있는 강의다. 좌표.
깜깜한 망망대해에서 등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항해하기 쉽겠습니까? 등대가 보이는 강의 그리고 등대가 보이지 않는 강의 차이가 많겠죠. 그런 면에서 좀 더 83강이라는 좀 볼륨상의 문제가 적지 않은 강의죠. 이건 뭐 인정하죠. 자, 그렇지만 충분히 좌표가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범위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를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여러분께서는 합격을 하는 게 1차 과제죠. 합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9개 분야라는 많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투운사 공부를 잘 해두시면은 자, AC라고 하잖아요. 그죠? AFPK와 범위가 많이 겹쳐요. 자, 그래서 뭐 변호사, 세무사, 뭐 회계사 이런 전문 자격이 아니고는 개인 뱅킹 부분에서는 최고 자격증이 CFP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권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나 또 금융권 현직에 재직하는 분들도 이게 목표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커리어를 이렇게 패스해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신용분석사도 있습니다. 신용분석사. 요거는 제가 좀 더 강조를 강의 중에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자격이죠. 그래서 이제 중급 트리오라고도 하는데 투운사, AFPK, 신용분석사 이렇게 따두시면은 아주 여러분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공부하시는 걸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그 중간에 제 도움이 필요하면 질문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케어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본 강의 자, 1과목이죠. 1과목의 세제. 자, 1과목 세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분량이 적으면서도 문항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략 과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본 강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챕터 1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뒀고요. 첫 번째 주제는 조세 체계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어렵지 않지만 아주 잘 나와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나라에서 징수하게 되면 국세고, 그죠? 지방정부가 징수하면 지방세죠. 그래서 자, 국세는 내국세, 관세, 그리고 내국세는 직접, 간접, 목적세인데 두 번째 포인트는 간접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간접세. 간접세는 자, 일단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데 잠시 뒤에 개념 원리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국세 중에서 3대 국세라는 게 있습니다. 3대 국세.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 국세가 뭐냐? 이제 외우는 데 도움이 되죠. 외우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법부. 소법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3대 국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간접세 두 개가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되고요. 목적세는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뭐뭐를 위한, 교육을 위한, 농어촌을 위한, 교통, 에너지 위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는 취등록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취등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하면은 나오는 세금이 뭐죠? 종부세가 있죠. 종부세는 나라에서 부과하니까 국세고요. 지방세는 자,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렇게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로 국세, 지방세 구분하시고 간접세가 뭐냐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 자, 문제를 보면서 또 확인을 해보죠. 자, 요거 이제 문제 보기 전에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요건 2014년에
그 서울 삼성동의 한전 부지에 대해서 현대차가 어때요? 무려 10조 5,500원으로 다들 깜짝 놀랐죠? 그 경쟁하는 삼성그룹에서 5조 정도로 입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이 돼서 다들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보겠습니다. 한전이 어때요? 한전의 그 장부가가 5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조 1천억 정도가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앞에 가보시면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안에 있다 보시면 돼요. 국세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어떤 항목으로 자산이 증가됐느냐 그 항목을 따지지 않고 자산이 증가되면 무조건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요거를 이제 순자산 증가세이다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소득세의 원천과 이제 순자산 증가세 두 개를 봅니다. 자, 그래서 한전은 법인세를 내게 돼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가 이제 무려 2조가 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현대차가 어때요? 이 부지를 삼으로써 취득세가 4% 원칙인데 이제 조정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2,700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내야 되죠. 지방세니까. 삼성동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죠? 2,700억. 그리고 또 보유세,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가 또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어떻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정부에게 가는 세금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죠.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어때요? 취등록세, 취등록세가 이제 지방세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대비가 돼야 됩니다. 난이도는 하가 돼요. 하. 기본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똑같은 문제죠. 따지면 국세가 아닌 거, 지방세가 아닌 거. 자, 지방세가 아닌 거. 취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상속 정여세를 합쳐서 상증세라고 하는데 당연히 국세가 되겠죠.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이제 간접세입니다. 간접세가 조금 더 어렵죠.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간접세가 대표적인 간접세 두 개는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다. 그죠? 자, 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직접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세와 직접세의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뒤에서 자, 먼저 종류를 보면요. 대표적 두 가지. 그죠? 그리고 이제 주세. 우리가 술을 사게 되면 술 가격 안에 주세가 포함되어 있죠. 인지세, 개별 소비세, 또 유류세도 있죠. 유류세. 우리가 주유를 하면 그 리터당 얼마 그 가격 안에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간접세인데 개념 원리를 보겠습니다. 간접세는요. 결론적으로 납세 부담자와 신고 납부자가 같으면 직접세가 되고요. 같으면 직접세고 다르면은 간접세가 됩니다. 다르면 이걸 이제 우리 기본서가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같으면 직접세요, 다르면 간접세다.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는 자, 지금 이제 이 내용도 다 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2020년도의 소득은 자,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과세 기간입니다. 이것이 과세 기간이 끝나면은 저의 소득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21년이죠. 자, 이번에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저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제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제가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직접세가 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를 예를 들면 자, 제가 삼성증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증권거래세가 2021년 현재는 0.43이잖아요. 그죠? 이 돈이 빠져나가죠. 그죠? 이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은 삼성증권에서 모아뒀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세 돈을 내야 되거든요. 요거를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다 뒤에서 배우는 거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따지면 어때요? 증권거래세는 실제 부담자는 저잖아요. 그죠? 매도한 사람. 그런데 누가 신고하죠? 예, 증권사가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납세자, 납세 부담자와 신고 납부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간접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운 말로 납세 의무의 귀속자와 이거죠. 경제적 부담의 귀착자가 그렇죠. 잘못 봤네요. 경제적 부담의 귀착자는 이제 납세 부담자를 말하는 거고 납세 의무의 귀속자,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신고 납부자죠.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이제 간접세의 다른 간접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주제가 바뀌어서 서류의 송달을 보겠습니다. 송달이다라는 것은 이제 행정 처분인데요. 그 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이제 납세자에게 서류를 이렇게 납세를 해야 된다라고 서류를 송달하고 그 송달이 돼야 납세자에게 송달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납세 의무가 반료가 되는 거죠. 이 송달의 종류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네, 교부는 이제 직접 주는 거고 우편으로 주는 거고 인터넷으로 주는 거고 그런데 채권자 불확지, 채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또 간혹 어때요?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일부러 안 받는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편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공시송달은 앞에 이러한 송달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 때 이제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14일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송달을 일부러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 14일입니다. 14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하나 볼까요?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는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다. 예, 그럴 경우는 그 전날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날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한이 3월 10일이다. 그 3월 10일이 휴일이다 그러면은 3월 9일로 가는 게 아니라 3월 11일이 기한이 된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헷갈리면은 소비자에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하나 늦추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가 됩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네, 그 이제 보내는 날 일부 찍힌 날이 신고일로 본다라는 거고요.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거 교부 송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송달은 어떻다? 네.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죠. 30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네. 1번과 4번이 정답 지문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14일입니다. 30일이 아니라. 자, 그리고 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한 거는 기출 예제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날짜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거예요.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방금 본 거죠. 그 첫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죠. 자, 공시송달은 주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맞고요. 자, 이건 이제 3, 4번은 잠시 후에 배울 내용입니다. 5건 이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제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건 조세 불복 제도라고 해요. 나에게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신청할 수 있고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처분청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 내로
이 조세불복 제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9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제가 바뀝니다. 좀 더 중요해집니다. 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자, 지금 성립을 보는 거고요. 성립이 되고, 어떻게 확정이 되고,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를 단계별로 쭉 이해하시면 돼요. 단계별로. 자, 먼저 성립입니다. 성립은요, 소법부. 어때요? 소법부는 뭐라고 그랬죠? 3대 국세라고 그랬죠? 자, 소법부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과세 기간이 끝나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잠시 뒤에 설명드립니다. 자, 상속 증여세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다. 이 개시가 뭘 뜻하는 걸까요? 상속의 개시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죠. 상속의 개시. 자, 그리고 증여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이게 이제 바꾸어서 시험에 오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때 아니죠. 증여가 개시되는 때 아니죠. 네, 주의해서 보면 되고요. 자, 인지세는 현장에서 어때요? 문서 작성할 때 인지 붙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증권거래에서는 잠시 전에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인데 주의하실 것은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네, 매도죠. 매도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어때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때요? 가액을 평가하는 거죠. 과세 기준일에.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평가니까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 네, 뭐 우리 시험 보면 아닙니다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오답을 어떻게 나오냐면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 등록을 완료했을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가 완료됐을 때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주의해야 됩니다. 네, 가산세는 네, 가산할 뭐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과세 기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예요. 네, 만일에 중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은 네, 만일 사망일자이다 그러면 요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 되는데 함부로 바뀌지 않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과세 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12월 31일이 되면 어때요? 아까 이제 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2020년도라면 이제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자로 저의 소득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2020년도에 제가 벌어들인 소득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때가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납세 의무를 성립시키는 게 뭐 있다? 소법부다. 소법부는 3대 국세요. 납세 의무가 어때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된다.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과세 기간이 끝이 나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납세 의무의 성립으로 보는 것은 소법부, 그죠? 3개. 원천 징수는 원천 징수 시점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1, 2, 3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예제를 보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틀린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맞죠? 소법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맞습니다. 증권거래에서는 증권을 매입해서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때 매도죠. 매매 거래가 확정이 된 때 매도를 뜻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맞죠. 자, 이렇게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네, 잘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년 6월 시험에 기출된 문제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잘못 나열한 것은 자,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때 아니죠. 상속이 개시된 때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소부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네, 자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 확정입니다. 방금 전까지 납세 의무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봤죠. 자, 그러면 성립된 거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확정, 부가 확정, 자동 확정. 신고 확정은요. 일단 소법부가 여기 들어갑니다. 소법부가.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들어가는데 이제 신고 확정은요. 그 대상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한 그 과세 표준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허위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고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가산세를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가 확정은 이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만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거예요. 과세 당국이 직접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느낌으로도 어때요? 좀 더 타이트한 거는 이거죠. 상속 증여세가 신고 확정은 그 각자 납세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믿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부가 확정은 상속 증여세의 경우는 무상으로 받는 거고 또 단위가 크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과세를 집행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과세 당국이 직접 부가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상증세에 신고세 공제 있거든요. 신고세 공제가 2019년 귀속분부터 3%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0억이다. 그러면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3억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세 당국이 직접 부과하는데 신고하게 하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은 과세 당국이 최종적으로 부과해서 확정을 하지만 그래도 신고 납부를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증세는 소법부와 다르게 좀 엄격하게 취급하는 차원에서 부가 확정이요. 부가 확정 대상은 상증세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 확정은 뭐 인지세, 현장에서 바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지를 사서 붙이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내가 인지세를 내는 것이 되니까. 자, 신고 확정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앞에서 자, 과세 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그죠? 여기에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확정을 해야 된다. 신고 확정. 신고 확정.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믿어주겠다. 확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국가가 결정한다.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어떤 거죠? 세 개 중에 부과 확정. 그죠? 그 대상은 상속세, 증여세. 3번입니다. 자,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한다. 부가 확정을 말합니다. 자, 또 다음 예제. 자동 확정이 아닌 것은 자, 자동 확정은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중간연합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들어가죠? 신고 확정이죠. 소법부 증권거래세, 신고 확정, 자, 부가 확정, 자동 확정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 구분하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종류가 몇 개 있냐? 상위 카테고리를 알고 세부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알면 체계적인 학습이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멸되는 거 보겠습니다. 성립이 되고 확정을 하고 부과를 하겠죠. 자, 그러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냈습니다. 납부하면은 당연히 납부 의무가 소멸이 되겠죠. 자, 충당은 뭐냐면은 현금 100억인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으로 대신 낸 거예요. 부동산으로 충당한 거죠. 자, 그리고 잘못 과세가 됐으니까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부, 충당, 부가 취소는 소멸입니다. 납부 의무가 소멸이 돼요.
네. 납부, 충당, 부가 취소는 네,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부가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때, 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구분해야 됩니다. 자, 국세 부가의 제척 기간이 만료.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제척 기간은 만료라고 합니다. 만료. 자, 제척 기간은 만료. 그리고 소멸시효는 완성입니다. 제척 기간은 뭐냐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하니까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완성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기본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부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앞에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부과의 취소, 네, 제척 기간의 만료, 맞죠? 자, 소멸시효 완성 맞습니다. 세 가지.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때는 네, 이 상속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우는 합병되면 그 소멸법인의 납세 의무가 존속법인으로 이전되거든요. 그것처럼 자연인도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자에게 납세 의무가 상속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납부 의무의 소멸 사유로 이것도 잘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서 문제는 웬만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서 문제가 이제 그 저자가 기본서의 저자가 괜히 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냈겠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은 국세, 세금의 종류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자, 먼저 일반 조세를 보면요. 상증세가 아닌 걸 말합니다. 기본이 5년입니다. 5년이고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 법정 신고 기한이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네, 자꾸 반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과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자, 그죠? 자, 그런데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법정 기한이 5월 31일인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무신고한 경우죠. 그래서 이건 7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신고를 못할 수도 있겠으나 사기 등의 부정행위, 나쁜 의도, 그죠? 국세를 포탈하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경우는 좀 더 가중이 되겠죠.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거래가 수반이 되면 최장 15년입니다. 자, 두 개 구분 없이 최장은 15년이에요. 최소는 5년이고. 자, 상증세도 15년이죠, 최장. 그래서 국제거래가 수반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좀 더 질이 안 좋다라는 거죠. 자금 세탁도 관련돼 있고. 자, 그래서 국제거래 수반되면 이제 15년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고요. 자, 상속 전여세를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고요. 나머지 다 15년입니다. 네, 나머지 다 15년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상증세의 경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한 숨겨놓은 재산이 50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50억을 초과할 경우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확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평생 과세의 개념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언제 알았든 간에 그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과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 제척 기간 중 상속 전여세의 과세 표준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15년이 되겠죠. 자, 일반 조세는 어때? 기본이 5년이고, 자, 신고하지 않았다 7년이고, 사기 등의 부정행위 10년이고, 국제거래 수반이 되면 15년이잖아요. 상증세의 기본이 10년이고, 나머지 신고하지 않았다, 허위 뭐 다 15년이 됩니다. 네, 허위 신고 15년이 돼요. 안 날로부터 1년은 제3자를 통해서 숨겨놓은 재산이 50억이 초과될 경우가 되겠죠. 자, 다음 예제입니다. 국세부가의 제척 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어때요? 일반 조세의 경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15년이 되겠죠. 자, 5년, 무신고 7년, 사기
10년, 국제거래 15년.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를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 기본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이제 금액이 크면 5억 이상이 되면 10년 동안에 네, 소멸시효가 인정이 되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그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를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인데 국제거래가 수반된 경우, 그죠? 15년이 되겠죠. 네, 최장 15년이죠. 제척 기간은. 자, 제척 기간은요, 그 해당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부과하거나 여기서 부과하거나 이 기간 중에 부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부과하지 못하면 어때요? 이때 못하면 뭐가 된다?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라고 앞에서 봤죠. 그죠? 네, 그래서 자, 만일에 이 시점에서 부과했다 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가 어때요? 여기서도 5년 이런 식으로. 5억 원 이상의 금액은 10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척 기간은 해당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소멸시효는 부과를 하고 제척 기간 내에 부과를 하죠. 부과를 하면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뭐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권리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5년인데 금액이 크면 5억 원 이상이면은 10년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에서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중단 사유의 중단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납세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이러한 것이 있으면 중단이 된다. 자, 소멸시효 중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조세의 경우 기본이 5년이잖아요. 자, 5년, 제척 기간은 5년인데, 자, 제척 기간 5년인데 여기서 부과했다고 칩시다. 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5억 원이 안 되면 5년이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납세 의무자라고 합시다. 납세 의무자가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세금 열심히 내야 돼요. 세금을 내기 싫어서 내 명의의 재산을 없도록 하고, 그죠? 뭐 가급적 이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시간을 잘 보냈어요. 자, 4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4년이 지났다 쳐요. 자,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어디 뭐 보험 계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과세 당국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압류나 납세 앞에 보시면 자, 납세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이러한 것들이 중단 사유인데 이러한 것이 집행이 되면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압류죠. 압류가 집행이 되면 이미 지나온 4년에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롭게 여기서부터 새롭게 5년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려고 피해자는 입장에서는 낭패가 되는 거죠. 그죠? 중단이 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5년이 새로운 소멸시효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나온 거는 이제 중단됐다. 중단됐다.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중단됐다. 중단의 의미를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납부 최고가 어때요? 중단 사유죠. 교부 청구, 납부 최고, 독촉, 압류. 납부 최고를 한 경우는 시효 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맞죠?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5억 원 이상의 국세 채권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죠. 10년. 10년 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제 이건 뭐냐면 잠자는 권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척 기간도 엄청 많이 주고 또 그 기간 내에 부과를 하면은 또 소멸시효도 많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납부 의무가 소멸이 되는데 잠자는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됩니다. 자, 국제거래가 수반된 부정행위는 어때요? 둘 다 15년이죠. 법인의 재산으로, 자, 요거는 이제 잠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차 납세 의무를 말하는데요. 2차 납세 의무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4번이 답이 돼요. 자, 바로 나오는데요. 2차 납세 의무자는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2차 납세 의무가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주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산법인에 부과된 세금인데, 이제 요거는 청산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리고 법인에 부과된 세금인데 법인이 내지 못했다? 그러면 출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출자자가 바로 앞에서 봤던 요거죠. 네, 유한이 아니라. 자, 무한 책임 사원은요, 말 그대로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거니까, 자기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법인이 세금을 못 냈다 이러면 당연히 출자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무한책임 사원과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많은 지분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출자자에게 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출자자는 이제 같은 거죠. 무한책임사원, GP라고 하죠. 제너럴 파트너. 네, 그리고 과점주주. 출자자에게 과세가 부과됐는데, 출자자가 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 한 몸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또 법인이 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그리고 사업 양도인에 과세된 거는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니까 양수인이 2차 납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요. 앞에 문제 본 것처럼 출자자의 개념,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출자자는 유한책임 사원이 아니라 무한책임 사원이다. 요거를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네, 사업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2차 납세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보겠습니다. 둘 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수정신고는 정상적인 과세 표준보다 적게 한 겁니다. 과소신고. 네, 경정청구는 과하다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정상치보다 더 많이 했으면 어때요? 착오로 많이 했으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은 과다하게 신고한 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5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정신고는요, 이제 기한 후, 자, 기한, 예를 들어서 5월 31일이다. 소득세 기한이잖아요. 신고 납부 기한. 여기서 과소신고를 했습니다. 과소신고. 그러면은 이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10% 붙거든요. 무신고는 20%고. 그러면은 이제 이때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과소신고의 50%가 경감이 돼요. 이런 식으로 2년 동안에 경과 후 2년 동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2년 내로 신고하게 되면은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경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이제 퍼센티지는 줄겠죠. 이건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자, 2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년. 이건 5년, 2년. 자, 뒤에 나오는데요. 자, 나오죠.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하면 50% 감면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기간이 20%고요. 가산세 1년부터 2년 기간에 10% 감면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 2021년도에 기본세 개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밑에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좋아서 제가 문제집에는 삭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결론은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시험 대비로는 2년 내로, 그죠? 2년, 과세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내로 수정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이든 간에 가산세에 대한 경감 혜택이 있죠? 그죠? 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부 내용 없어지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년 내로 제출할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경감 혜택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법정 신고 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과다 신고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돌려받아야 되니까 경정 청구. 언제까지?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그죠?
네, 5년 경정 청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주제입니다. 조세 불복 제도인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 이의 신청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게 이제 심사 청구입니다. 심사 청구. 그리고 조세 심판원에 제기하는 게 심판 청구인데, 일단 중요한 건 90일.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 90일입니다. 90일. 네,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로 네,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자, 세 개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여기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의 신청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조세불복제도는 세 가지가 있고, 네, 이의 제기하는 기간, 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생략 가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여기는 60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심사 청구는 국세청, 네, 심판 청구는 국세심판원, 조세심판원,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행정소송의 전제 요건이다. 둘 중에 하나는 맞죠? 심사 청구나.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을 꼭 거쳐야 된다는 아닌 거죠. 이의 신청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또는 뭐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기본서 문제가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이차납세 의무를 지는 자. 어때요? 법인에 대해서는 네, 출자자가 이차납세 의무를 지죠. 출자자는 누구? 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이 아니죠.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이고요. 네, 과점주주는 최대 주주를 말하죠.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주주. 자, 경정 청구 기간은 5년 맞죠? 채무자가 빚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채권과 또 세금 안 낸 게 있다고 하면 자, 국세 채권을 먼저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국세 채권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나라 살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사 청구는 처분청의 처분 안 날로부터 어때요? 60일이 아니라 90일.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PPT로는 이제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은 챕터 2의 소득세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동안은 문제집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강의 PPT, 강의 교환으로 먼저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문제집으로 쭉 훑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적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은 토픽 1이죠. 조세 분류입니다. 조세 분류는 요거는 이제 참고 말씀드리면 그 투운사가 아닌 펀드 증권 이런 3종 자문인 3종 단계에서는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런데 최근 2, 3년간 투운사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교환으로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위에 또 보시면 핵심 문제 보시면은 중요도 동그라미 2개 돼 있잖아요. 3개, 2개, 1개 의미는 이제 표지 각 챕터의 앞부분에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그 1개짜리는 시간이 진짜 없는 분들은 스킵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1개짜리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해서 3개짜리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3개짜리 보면 물론 효과는 좋습니다만 2개짜리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세 분류를 밑에 자, 더 알아보기 위해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과세 주체별로는 국세, 지방세, 그죠? 나라가 부과하면 국세, 지방정부가 부과하면 지방세가 되고, 조세 전가성, 직접세, 간접세 아까 봤죠? 자, 목적성에 따라서는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세금이다. 보통세. 목적이 있다.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거 목적세가 되고요. 종가세 퍼센테이지로 6에서 45%가 소득세 구간이죠. 자, 퍼센테이지가 대부분이죠. 종가세고, 이제 인지세처럼 금액이 정해진 거 종량세랍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가 되죠. 6에서 35% 과세 구간별로. 자, 그런데 비례세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식당에서 결제를 하면은 그 중에 10%는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명시가 되잖아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비례세죠. 상품 가격의 몇 퍼센트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핵심 문제.
조세 전가성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네, 직접 간접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조세의 종류가 우리 시험에 잘 나왔다라는 거죠. 국세가 아닌 거, 지방세가 아닌 거, 간접세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잘 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조세 일반입니다. 일단 기한에 대한 개념. 네,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이 인정이 되는 거죠. 신고된 날로. 자, 그리고 서류 송달은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자, 그 다음에 전자 송달이 있는데 송달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앞에 세 가지가 안 될 경우는 공시 송달, 네, 14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어때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한번 쭉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좀 더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자, 부가가치세를 볼까요? 국세가 맞죠? 소법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납세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니까. 자, 그리고 보통세입니다. 목적을 가진 세금 아니에요. 농어촌 특별세 같이. 자, 그리고 종가세죠. 네, 자, 상품 가격의 몇 퍼센트니까. 그리고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설을 보시면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소득세가 6에서 42%가 개정이 됐죠. 45%가 됩니다. 자, 밑에 4번 간접세가 아닌 거 아까 봤고요. 납세 의무가 성립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어떻게 되고 소멸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토리별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단계별로.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소부분은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다. 상속 전혀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제 확정이 되는 거는 신고,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확정입니다. 신고하는 세금을 믿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안 됐다 할 경우는 이제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상속이나 증여세는 무상이고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엄격히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부과한다. 그죠? 정부가 직접 부과한다. 부과 확정이다. 자, 인지세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순간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멸은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그죠? 네, 제적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네, 제적기간은 5년에서 15년이고 소멸시효는 5억 원이 원칙인데 금액이 큰 경우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적용이 됩니다. 자, 밑에 제적기간 구분하시고요. 자, 소멸시효 중단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는 자,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등인데 옆에 있는 소멸시효 정지는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 시험 기본서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네, 정지는 귀찮으면 넘기셔도 되는데 이제 비교해서 알면 더 좋죠. 자, 그리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2차 납세 의무. 네. 여기서 이제 출자자. 출자자는 무한 책임 사원과 과점 주주를 말한다. 이걸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충 문제 1번. 납부 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어때요? 소멸시효가 중단 아닌 거죠. 완성이 돼야 없어지는 겁니다. 중단은 새로운 소멸시효가 이어지는 거죠. 이미 경과한 효력이 없어지고, 그죠?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자, 2번, 3번, 4번은 다 다른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번도 정지 사유니까요. 그 중단 사유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 정지에 해당되는 분납이다, 징수유예다, 연부연납은 스킵해도 되고 이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다 기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분납, 언제까지 분납, 그죠? 연부연납 해당 기간이 있죠. 징수유예, 몇 개월간 징수유예 다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정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이제 그 과점주주, 출자자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토픽 3입니다. 기타 조세제도에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그 이제 문제집에 그 수정신고 박스 안에 보면은 네, 그 6개월 경과 후 6개월 내로 하게 되면은 과소신고 가산세 50%가 경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본서 상으로는 세부 내용은 없어지고요. 2년 내로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감,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내용은 이제 알면 좋고 모르시면 알면 좋고 정확하게는 2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밑에 기한 후 신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부연 설명 드리면 그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월 31일이 법정 신고 기한이죠. 그런데 과소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는 이때 신고한 케이스를 말하잖아요. 그죠? 이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과소하겠다, 과다하겠다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기한 후 신고되는 거죠. 기한 후 신고. 기한 내 하지 않았으니까 기한 후 신고가 되는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기존에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직접적인 그 가산세에 대한 경감 혜택이 없었는데 정상 참작이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개정된 이후로는 기한 후 신고도 6개월 내로 하게 되면은 가산세의 경감 혜택이 있다.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개정된 거니까 지금 문제집을 통해서 확실히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2번에 기한 후 신고 오른쪽에 만일 법정 신고 기한 후 6개월 내로 기한 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그래서 경정 청구는 5년 내로 하게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고 수정 신고는 경과 후 2년 내로 하게 되면 일부 과세 가산세의 경감 혜택이 있고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내로 하게 되면 경감 혜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불복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처분청에 처분은 안 날로부터 90일 내로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행정소송위에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충 문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페이지 조세불복제도 심사청구, 심판청구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을 꼭 거쳐야 된다는 아니죠. 이의 신청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인데 OT도 포함이 되고 또 챕터 1의 조세 일반이 좀 내용이 길어서 이번 시간이 좀 전체적인 러닝 타임이 길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잘 복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